포괄량수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세요. 애매할 때는 사실 이걸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세무사 분을 모셨는데 담당 사무법인의 조종범 세무사님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중개사 선생님들께서 실무하실 때 부가가치세 때문에 거래가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설명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제일 많이 질문받는 거 위주로 선정을 해봤고요.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냐, 부가가치세가 뭐냐, 개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포괄량수도 이야기 드리려 하고요.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야 되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되신 분들은 중개사분들이 건물을 매매해 주실 때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가장 이제 흔한 이제 임대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사업을 하시면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비영리 재단들도 수익 사업을 위해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수익 사업을 할 때는 고유번호가 있는 법인들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양도가 일어날 때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무조건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증 뗐을 때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분들은 부가세를 부담하신다. 포괄량수도 쪽으로 넘어갈게요. 중개사분들이 포괄량수도를 잘못 안내해서 소송까지 가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라고 법원 명령을 받은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포괄량수도란 단어를 굉장히 이게 쉽게 쓰는데 사업을 양수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세무사의 영역도 아니고 중개사의 영역도 아니에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거고, 엄밀히 따지면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업무예요. 사업을 넘기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들도 같이 넘기는 업무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 중개사님들께서 포괄량수도가 된다 시작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체크리스트 한번 쭉 보시고 넣지 말아야 될 사항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계약서에서는 안 쓰셨으면 좋겠다. 중개사님들 실무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내가 이거 명도 조건으로 넘겨줄게, 아니면 우리가 3층짜리 건물이 통으로 가는데 내가 1층 사업자는 비우고 2, 3층만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100이면 100 다 포괄량수도를 인정받지 못해요. 임차인이 있는 사업장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식당을 하시는 분이 식당 건물을 파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컨트롤 CV가 되어야 돼요. 부동산은 그냥 일부일 뿐이지 사업과 종업원까지 다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특히 포괄량수도를 할 때 사업 전체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개사님들께 제일 안전한 방법은 건물 중개에만 집중하시고, 고객들한테도 무조건 될 수 있다 이렇게 뉘앙스를 주는 것보다는 관계된 그 세무사라든지 스케일이 커지면은 그 회사의 법률 담당자나 그런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꼭 진행하고, 저희 업무상 소송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세무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해 두시는 게 실무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고급 사항인데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애매할 때는 이걸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양수인, 돈 주는 사람이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포괄량수도 시비가 안 생기거든요. 100억짜리 하면은 부가세만 해도 10% 하면 10억 정도 나가는 건데 가산세만 해도 1억 가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꼭 한번 포괄량수도 할 때는 세무사님들하고 꼭 상의를 하시고, 업무하실 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OX 문제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해보시고, 체크리스트랑 계약서에 넣어야 될 내용, 넣지 말아야 될 내용 핸드폰 같은 데 저장해 두셨다가 애매한 거 있을 때는 좀 활용하시면은 실무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포괄량수도 할 때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는 과세 사업으로 받았는데 면세 사업으로 전환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오피스텔 중개도 시내에서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사업자로 해서 부가세 공제받고 했는데 주거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 부가세 토해내는 것처럼 포괄량수도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 있거든요. 포괄량수도로 내가 음식점을 받았는데 면세되는 업종들 있잖아요. 병원, 학원 이런 걸로 업종을 바꾸면은 그건 이제 포괄량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걸 수도 있고, 특히 업종 전환을 할 때도 텀이 중요해요. 바로 바꾸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자마자 업종을 바꾼다? 그럼 높은 확률로 세무서에서 막 캐묻기 시작할 거예요. 중개하실 때 이게 포인트가 업종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리고 그분 사업자 등록증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포괄량수도를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건 부인당하고 이런 사례도
많이 봐서 그래요. 이 계약은 포괄량수도이므로 부가세가 없다 선언을 해두시더라고요. 이 포괄량수도 제도는 거래를 원활하게 할 때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좋은 제도긴 한데 사업을 양도하는 거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게 아니다. 머리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계약서는 이게 딱 적히는 순간 다 내 책임인 거잖아요. 중개사님이 적은 순간 그 문구는 중개사님이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애매하면은 적지 마세요. 많이 적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 사업 양수도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그거 일환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하나 더 있는 것 뿐이지 메인 계약서는 원래 사업 양수도 계약서거든요. 부가세 때문에 너무 불필요한 위험을 너무 많이 지시는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면세로 바꿨을 경우 네, 일단은 내가 사올 때는 과세였는데 면세로 전환이 되면은 면세 사업자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부가세 신고를 한번 하면서 추징이 나오는 건 아니까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기간에 따라서 공제받았던 부가세가 일부 다시 납부하셔야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또 그분 계획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포괄량수도 인정받지 못하면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스케일에 따라 달라요. 아까 그 오피스텔도 사실 포괄량수를 많이 넘기잖아요. 고객들한테 부가세가 없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나중에 있으면 더 난처한 경우니까 안 했을 때 페널티 누가 진다 이런 말을 사실은 의무 불이행에 관련된 조항들을 좀 애매하게 계약서에 녹여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대표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거든요. 임대보증금을 들고 있으면 발생하는 그 이자 소득 같은 게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매출로 보고 네가 이거에 대해서 부가세만 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래 맞는 거고 박 대표님 말씀대로 뭐 간주 임대료 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다. 너무 구체적으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명이서 건물 하나 산다 이런 케이스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은 남양주 그래도 좀 서울 가까운데 과밀억제 권역 아닌 곳들이 있어요. 여기다 사업적 등록하시면은 감면된다. 저만한 방에다가 전대 계약서가 막 50개씩 되어 있어요. 비상주라는 개념 자체가 오피스 이름이 비상주 오피스잖아요. 그쪽 갔을 때 잠깐 빌려 쓰는 카페 같은 곳이지 그 감면 때문에 용인에다 사업장을 내놓으면은 다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어요. 또 질문 찝찝하신 게 맞아요. 중개보수도 이렇게 거래 금액에 비례해서 올라가잖아요. 시골에 있는 뭐 하나 매도해주고 나 서울에 사업하니까 일로 좀 끊어줘 뭐가 있다 내부적으로 다 체킹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받으려고 이렇게 끌어놓으면 그건 100% 걸립니다. 중개를 원활하게 하는 전략을 취하신다던가. 1시간이 넘어가지고 감사히 앞에 박수를 어땠어요? 그 내용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불필요한 위험을 지지 말자. 제 강의 목표는 사실 그거였어요. 주변에 세무사님들하고 꼭 자문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